고도를 기다리며. 사뮤엘 베케트. 1. 부조리극의 탄생. 고도를 기다리며 젠 어텐던트 고더트 웨이팅 포 고더트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사뮤엘 베케트, 세뮤엘 베커트 1906-1989가 1948에서 1949년에 프랑스어로 쓴 이막 희곡이다. 1953년 파리의 바빌론 극장에서 초연되었으며 현대 연극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 중 하나가 되었다. 베케트는 나중에 자신이 직접 영어로 번역했다. 이 작품은 부조리극 시어터 오브 더 어브서드의 대표작으로 전통적인 극작법을 완전히 뒤집었다. 명확한 줄거리도 극적 갈등도 해결도 없다. 두 명의 불황자가 황량한 시골길에서 결코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는 것이 전부다. 부조리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등장한 연극 운동이다. 전쟁의 참혹함, 홀로코스트, 원자폭탄은 인간 이성과 진보에 대한 믿음을 산산조각냈다. 전통적 가치와 의미 체계가 붕괴했다. 알베르 카뮈는 시지프 신화에서 인간 존재의 부조리를 선언했다. 장폴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를 통해 신 없는 세계에서의 자유와 책임을 말했다. 베케트는 이러한 철학적 분위기를 연극 형식으로 구현했다. 그러나 그는 철학자가 아니라 예술가였다. 그의 작품은 논증이 아니라 경험이다. 고도를 기다리며는 부조리를 설명하지 않고 보여준다. 초연 당시 반응은 엇갈렸다. 많은 관객이 당황했고 일부는 분노했다. 이것이 연극인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나 비평가들과 지식인들은 열광했다. 이 작품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런던, 뉴욕, 도쿄에서 공연되었고 수많은 해석과 논쟁을 낳았다. 베케트는 1969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고도를 기다리며는 현대 문학의 고전이 되었으며 연극사에서 이전과 뒤후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었다. 이 작품 이후 연극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2.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 줄거리는 극도로 단순하다. 블라디미르, 별명 디디와 에스트라공, 별명 고고이라는 두 불황자가 시골길에서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린다. 무대에는 앙상한 나무 한 그루만 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고 말다툼을 하고 침묵하고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포조라는 인물이 럭키를 노예처럼 끌고 지나간다. 저녁이 되자 한 소년이 와서 고도가 오늘은 오지 못하지만 내일은 틀림없이 온다고 전한다. 1막이 끝난다. 2막은 다음 날이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 나무에 잎이 몇 개 돋았을 뿐이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또 기다린다. 포조와 럭키가 다시 나타나지만 포조는 눈이 멀었고 럭키는 말을 못한다. 소년이 다시 와서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고도는 내일 온다고. 극이 끝난다. 비평가 비비안 머케이어, 비비언 머시에이는 이 작품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2번 일어난다고 요약했다. 이는 정확한 표현이다. 전통적 연극은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구조를 가진다. 주인공은 목표를 추구하고 장애물을 만나며 갈등을 겪고 결국 성공하거나 실패한다. 그러나 고도를 기다리며 새는 이런 것이 없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의 상황은 처음과 끝이 똑같다. 순환 구조다. 내일도 모레도 그들은 같은 곳에서 같은 것을 기다릴 것이다. 이것이 부조리다. 의미 없는 반복, 목적 없는 기다림, 변화 없는 시간. 그러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틀렸다. 많은 것이 일어난다. 대화, 몸짓, 감정의 변화, 관계의 역동성.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헤어지려 하지만 결국 함께 있는다. 포조와 럭키의 관계는 변한다. 나무에 잎이 돋는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들이 전체적 의미나 진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원점으로 돌아온다. 베케트는 연극에서 행동, 액션이 아니라 존재, 비잉을 탐구한다. 인물들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보여준다. 3. 인물들, 부조리한 존재들. 블라디미르, 디디는 두 주인공 중 좀 더 지적이고 철학적이다. 그는 고도와의 약속을 기억하려 하고 구원의 가능성을 생각한다. 복음서의 두 도둑 이야기를 언급하며 종교적 주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그의 사고는 순환적이고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 에스트라공, 고고은 더 육체적이고 즉각적이다. 배고픔, 아픈 발, 구타당한 기억에 집착한다. 그는 기억력이 나쁘고 철학적 질문에 관심이 없다. 두 사람은 대조적이지만 상호 의존적이다.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함께 있을 때만 기다림을 견딜 수 있다. 포조와 럭키는 또 다른 쌍이다. 포조는 폭군적 주인이고 럭키는 노예다. 일막에서 포조는 오만하고 수다스럽다. 그는 자신의 재산, 럭키 포함을 자랑하고 권위를 과시한다. 럭키는 묵묵히 짐을 나르고 명령에 복종한다. 그러나 생각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그는 미친 듯이 짓거리는 독백을 쏟아낸다. 이 독백은 베케트 작품 중 가장 난해한 부분 중 하나다. 철학, 신학, 과학의 파편들이 뒤섞여 무의미한 말의 폭포를 이룬다. 이 막에서 포조와 럭키의 관계는 극적으로 변한다. 포조는 눈이 멀었고 럭키는 벙어리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상호 의존성은 여전하다. 고도는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는 부재의 존재다. 그가 누구인지, 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그를 기다리는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 고도는 신을 상징하는가? 죽음, 의미, 구원. 베케트는 해석을 거부했다. 고도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도 모른다고 말했다. 고도의 정체가 불분명한 것이 바로 핵심이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르면서 기다린다. 소녀는 고도의 메신저로 나타나지만 그 역시 모호하다. 그는 매번 블라디미르를 처음 보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는 시간의 순환성을 강화한다. 4. 기다림, 시간, 의미의 부재. 기다림은 작품의 중심 주제다. 인간 존재는 기다림이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기다린다. 더 나은 미래, 의미의 도래, 구원, 혹은 단순히 다음 순간. 그러나 기다림의 대상은 오지 않는다. 고도는 오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부재하지도 않는다. 그는 내일 온다는 약속을 통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고도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문다. 따라서 기다림 자체가 그들의 삶을 구조화한다. 베케트는 기다림의 역설을 보여준다. 기다림은 시간을 채우는 동시에 비운다. 시간은 이상하게 작동한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제 여기 왔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한다. 에스트라공은 우리는 어제 여기 왔었나? 라고 묻는다. 시간은 축적되지 않고 반복된다. 과거는 사라지고 미래는 오지 않으며 현재만이 끝없이 연장된다. 이는 지옥 같은 영원이다. 나무의 잎은 시간의 경과를 암시하지만 인물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자연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분리되어 있다. 의미의 부재는 언어의 실패로 나타난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의 대화는 종종 소통에 실패한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오해하고 반복한다. 언어는 침묵을 채우는 소음이 되기도 한다. 럭키의 독백은 언어의 붕괴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문법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의미론적으로는 무너진 문장들. 베케트는 언어가 현실을 포착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능력에 회의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언어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도구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말을 멈출 수 없다. 침묵은 더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다. 5. 실존주의적 해석과 종교적 차원. 많은 비평가들이 고도를 기다리며를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했다. 고도는 신이며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신을 기다리는 인간이다. 그러나 신은 오지 않는다.
니체가 선언한 신의 죽음 이후 인간은 의미와 목적을 잃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기다린다. 습관, 희망, 혹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블라디미르는 복음서의 두 도둑 이야기를 여러 번 언급한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도둑 중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저주받았다. 왜? 무엇이 그들을 갈랐는가? 이는 구원의 자의성, 신의 침묵을 암시한다. 그러나 베케트는 자신의 작품을 알레고리로 읽히는 것을 거부했다. 고도가 신이라는 해석에 대해 만약 내가 신을 의미했다면 신이라고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케트의 작품은 열려 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어느 것도 절대적이지 않다. 어떤 이는 정치적으로 읽는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혁명을 기다리는 프롤레타리아다. 어떤 이는 심리학적으로 읽는다. 두 인물은 한 인간의 분열된 자아다. 어떤 이는 단순히 인간 조건의 보편적 묘사로 본다. 기다림, 지루함, 외로움, 무의미함은 누구에게나 있는 경험이다. 그럼에도 희망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떠나지 않는다. 그들은 가자 우고 말하지만 움직이지 않는다. 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도가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혹은 희망에 대한 희망이 그들을 붙잡는다. 이는 시지프의 상황과 비슷하다. 카미는 시지프를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조리를 인정하고도 계속 돌을 굴리는 것, 그것이 반항이자 존엄이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계속 기다린다. 그것이 그들의 선택이자 운명이다. 6. 형식의 혁명과 연극사적 의의. 고도를 기다리며는 연극 형식 자체를 재정의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서구 연극은 모방, 미미시스과 카타르시스를 추구했다. 현실을 재현하고 관객에게 감정적 정화를 제공한다. 그러나 베케트는 이를 거부한다. 그의 연극은 재현이 아니라 제시, 프레젠테이션, 다의 현실을 모방하지 않고 자체적 현실을 만든다. 무대는 현실 세계의 특정 장소가 아니라 추상적 공간이다. 인물들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존재의 양태다. 시간은 현실적 시간이 아니라 심리적, 철학적 시간이다. 베케트는 연극을 극도로 단순화했다. 무대 장치는 최소한이다. 나무 하나, 돌 몇 개니는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미학적 선택이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본질만 남긴다. 사무엘 베케트의 후기 작품으로 갈수록 이 경향은 심화된다. 엔드게임 근방 하나, 행복한 날들은 흙더미, 숨결 든 30초짜리 극의 베케트는 연극을 순수한 형식으로 증류했다. 동시에 그는 몸과 움직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사만큼이나 침묵, 정지, 몸짓이 의미를 만든다. 에스트라공의 구두, 블라디미르의 모자, 포조의 채찍은 모두 상징적이면서 물리적이다. 이 작품의 영향은 막대했다. 해롤드 핀터, 톰 스토파드, 에드워드 올비 등 수많은 극작가들이 베케트의 영향을 받았다. 부조리극은 하나의 운동이 되었다. 외젠 이오네스코의 대머리 여가수, 장준혜의 하녀들, 핀터의 생일 파티 등이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영화와 텔레비전도 베케트의 영향을 받았다. 침묵의 사용, 반복, 최소주의적 미학은 현대 예술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고도를 기다리며는 단순히 한 편의 희곡이 아니라 예술적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7. 나가며 기다림은 계속된다. 고도를 기다리며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무대에서 공연된다. 이 작품이 여전히 관객을 사로잡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그것이 우리의 경험을 정직하게 반영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기다린다. 의미, 목적, 사랑, 성공, 구원. 그러나 기다림은 종종 실망으로 끝난다. 고도는 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기다린다. 대안이 없거나 습관 때문이거나 희망을 포기할 수 없어서. 베케트는 이 역설적 상황을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본다.
이 작품은 우울하고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읽는다. 그러나 또 다른 독법도 가능하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의 우정, 유머, 연대. 그들은 서로를 버리지 않는다. 포조와 럭키처럼 주종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동반자다. 그들의 대화는 종종 코미디처럼 들린다. 말장난, 반복, 어긋난 소통. 베케트는 비극과 희극을 결합한다. 비극적 희극, 트래지카머디이라고 부제가 붙어 있다. 웃음과 눈물이 공존한다. 이것이 인간 조건이다. 베케트는 해답을 주지 않는다. 그는 질문만 던진다. 그러나 그 질문들은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도를 기다리며 는 이러한 근본적 질문들을 연극적 형식으로 구현한다. 답은 없지만 질문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일 수 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기다리며 대화한다. 그들은 함께 있다. 그것만으로도 완전한 허무는 아니다. 마지막 대사는 상징적이다. 가자. 그러나 지문은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이 인간의 역설이다.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하지 못한다. 떠나고 싶지만 머문다. 그리고 기다림은 계속된다. 고도를 기다리며